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독일 리그도 주말 DFL 슈퍼컵을 시작으로 2023-24 시즌 대망의 막을 열게 됩니다. DFL 슈퍼컵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지난 시즌 DFB 포칼 우승팀이 분데스리가를 앞두고 가지는 약간 좀 커튼콜 형태의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새 소속팀 바이에른이 DFL 슈퍼컵에 나서기 때문에 해당 경기를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팀 바이에른과 DFB 포칼 우승팀 라이프치히의 DFL 슈퍼컵은 한국 시간 13일 새벽 3시 45분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이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홈팀 바이에른의 이적 시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은 여태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적료를 지출해서 영입한 선수는 김민재가 유일했어요. 게레이르와 라이머 같은 경우는 보스만으로 이적료 없이 영입한 케이스거든요. 반면에 이제 밀카 에르난데스와 사디오 마네, 자비처, 얀존머 같은 선수들을 이적시키면서 이적료 수익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린 상태였는데요. 계속 이제 바이언은 케인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언의 이번 이적 시장 성패는 케인을 영입하냐 마냐의 결정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디애슬레틱에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걸로 유명한 데이빗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이 바이에른에서 제시한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제 케인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케인은 이미 바이언 이적에 구두 합의를 한 상태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즉 조만간 케인의 이적이 거의 오피셜이 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물론 뭐 케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토트넘에 남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적이 불발되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에른의 그 평가전 성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팀인 로타르 에게른과의 경기는 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이언이 27대 0으로 이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언이 일본으로 투어를 떠났죠. 먼저 그 맨시티하고의 평가전에선 1대 2로 패했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가와사키하고의 평가전에선 다소 졸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1대 0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리버풀하고의 평가전에서는 4대 3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다가 막판에 유망주들의 골로 이제 4대 3으로 승리를 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넘어와서 운터하잉에서 치른 모나코와의 평가전에서는 4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4승 1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골을 많이 넣었음에도 최전방 공격수의 약점은 조금 보이긴 했고요. 물론 뭐 마티스텔이 상당히 그 유망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골문 앞에서의 침착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냈었고요. 또 이제 그 수비 라인도 계속 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조금은 실점이 많았던 부분들이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전 골키퍼 마누엘 로이어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올해 복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조금 수비 불안의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3번의 평가전에 출전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먼저 그 가와사키하고의 평가전에서 파바르와 함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서 45분을 소화했는데요. 가와사키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45분밖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가로채기도 무려 3회를 기록했고요. 태클도 2회를 기록했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 3회 시도에서 3회 성공, 그리고 공중볼 경합도 2회 시도에서 2회 성공하면서 100%의 볼 경합 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또 이제 45분 뛰었는데 볼 터치가 70회였고요. 슈팅도 한번 가져갔고 찬스 메이킹도 한번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드리블도 한번 시도해서 성공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45분 뛴 선수는 상당히 높은 7.5점을 받았고요. 이는 양팀 출전 선수들을 전부 합치더라도 키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는 리버풀전에서는 우파메카노와 파트너로 이제 45분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뭐 김민재 선수는 살라를 완벽하게 막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물론 뭐 학포한테 한번 뚫리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요. 그 외에는 그래도 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준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정교한 패스 능력을 자랑을 했는데요. 실제 뭐 김민재 선수는 클리어링 1회, 슈팅 차단 1회, 그리고 태클 1회를 기록했고, 볼 경합 승률은 이 경기에서도 100%를 자랑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패스 성공률이 95%였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한 번, 또 이제 빅 찬스 메이킹 한 번을 기록하면서 도움까지 올렸는데요. 바로 이게
경기의 그 도움 장면이었죠. 33분경에 환상적인 로빙 패스로 그나브리의 골을 어시스트한 거였습니다. 이 골 덕에 그 바이언이 0대2로 지고 있다가 추격하는 골을 넣으면서 결국은 4대3 역전승을 거두는 데 있어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맵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제 파바르한테 반대편으로 이제 전환하는 패스들이 예술이었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의 소파스코어 평점은 7.4점으로 골을 넣은 그나브리 8.4점과 이제 골을 넣은 르로이사네 7.6점에 이어 7.4점으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얻었고요.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는 모나코전에서는 또다시 이제 파바르와 파트너로 63분을 소화했습니다. 파바르가 이제 전반전 종료와 동시에 교체 아웃되고 더리우트가 들어오면서 더리우트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18분 동안 발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모나코전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한 번 대형 실수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래도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클리어링 3회를 기록했고요. 슈팅 차단 1회, 그리고 가로채기 2회, 그리고 태클 3회를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은 한 번도 안 했지만은 그라운드볼 경합을 3회에서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다만 이제 울라이 골키퍼가 나오면서 조금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흔들리면서 패스 성공률이 다소 좋지 못한, 그러면서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센터백들 중에선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프치히의 이적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말 그대로 대대적인 리빌딩을 단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코어들이 또 떠났습니다. 에이스인 웅쿵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소보슬라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머, 바이에른으로 갔죠.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수비수인 그바르디올까지 이적을 하면서 중앙 척추 라인이 떠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는 그래도 그렇게 핵심 선수가 나간 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라이프치히는 랑스의 2위 돌풍을 견인했던 발빠른 공격수 오펜다, 그리고 또 이제 제2의 혼란으로 불리는 잘츠부르크 공격수 셰슈코, 잘츠부르크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자이발트, 그리고 호펜하임의 멀티플레이어 바움가르트너, 그리고 지난 시즌 LADBG의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PSV 에인트호벤에서 이제 뭐 득점왕을 차지했던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왜냐면 임대로 뛰었거든요, 사비 시모스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또 이제 그 리버풀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카르발류를 임대로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유망주 센터백인 비치아비를 영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바르디올이 가장 최근에 이제 팀을 떠나니까 대체자로 올림피크 리옹 주전 센터백 루케바 영입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미 협상은 끝난 상태라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얘기했죠. 이적료는 3,500만 유로라고 했고요. 이제 뭐 메디컬 테스트랑 서류 작성만 남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라이프치히는 평가전에서 6경기를 치렀고 3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3번의 평가전에서는 1무 2패로 다소 불안하게 출발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코어 라인이 떠났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발을 맞추는 가운데 초반에는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후 3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흐름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는데요. 라이프치히는 평가전 내내 4-2-2-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즉 이번 시즌 4-2-2-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가져갈 거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2009년에 뭐 새로 창단한 신생 구단이다 보니까 양 팀의 맞대결 전적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총 17번 맞대결 중에 바이언이 10승 5무 2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2패 중에 1패가 바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시즌 33라운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바이언이 33라운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한 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 1위를 도르트문트한테 내줬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최종전에서 도르트문트가 마인츠 상대로 2대2 무승부에 그친 데 반해 바이에른은 쾰른전에 정규시간 종료 1분 전에 무시알라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에는 성공했지만은 라이프치히전 패배 때문에 자칫 우승에 실패할 뻔했었죠. 다만
당시에 골을 넣었던 라이머, 웅쿵쿠, 소보슬라이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라이머는 바이언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역대 DF의 슈퍼컵 성적을 놓고 보면요, 바이에른은 10승 6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지난해 처음으로 DF의 슈퍼컵에 참가를 했었고 그 경기에서 패했는데 바로 그 경기가 바이언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즉 바이언과 슈퍼컵에서 2년 연속 붙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전반에만 3실점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무시알라와 사디오 마네와 그리고 파바르한테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했던 거였는데요. 그래도 후반 와가지고 포스베리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은쿵쿠와 또 이제 올모까지 골을 넣으면서 3대4 한 골 차까지 추격을 했으나 후반전에 그나브리와 사네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3대5로 패했습니다. 즉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지난해 슈퍼컵 패배의 서력전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 팀의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언은 뮬러가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또 이제 마누엘 노이어가 전반기에 못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골키퍼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케인이 오기 전까지는 유일한 정통파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추포모팅도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초에나 복귀가 가능하고 도르트문트에서 보스만으로 영입한 게레이루도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라이프치히의 부상자 명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이다라가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바움가르트너도 부상입니다. 그리고 굴라치는 지난 시즌 초반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됐었거든요. 현재는 부상에서 복귀한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은 워낙 장기간 빠져 있었다 보니까 재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도 피지컬 디스컴포트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아직 불편한 상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키커즈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커즈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로 파바르를 예상했습니다. 이거는 다소 예상 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더리우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키커즈는 현재까지의 뭐 프리시즌에서 아무래도 파바르와 김민재를 많이 두 번을 발을 맞추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바르로 예상을 한 건데 실제로 저는 더리우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풀 빼고는 알폰소 데이비스와 마즈라이가 나올 걸로 봤고 골키퍼는 울라이 외엔 선택지가 없어요. 현재. 왜냐면 얀존모 골키퍼도 떠났고 이제 알렉산더 뉴벨도 슈투트가르트 임대를 갔기 때문에 노이어가 부상인 상태에서는 1군 골키퍼는 울라이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미와 라이머가 프리시즌 내내 이제 둘이 중원 파트너로 뛰었고요. 또 이제 그 무시알라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코만과 그나브리가 좌우 윙으로 나설 걸로 예상을 했고요.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는 뭐 만약에 케인의 이적이 슈퍼컵 이전에 나오더라도 선발 출전은 힘들 테니까 아마도 그러면 텔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의 예상 라인업은 공격진은 베르너와 오펜다 이 두 선수 다 매우 빠르거든요. 빠른 투톱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뒤를 받치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프로스베리와 올모도 빠릅니다. 즉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교란시키는데 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장기인 빠른 발로 얼마나 잘 대처할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베르너는 발은 빠르지만은 마무리가 좀 안 좋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원은 캄플과 슐라거가 나올 걸로 봤고 좌우 풀백에는 다비드 라움과 이제 헨리스 그리고 중앙 수비로는 오르반과 시마칸 그리고 골키퍼는 백업 골키퍼인 블라스비치가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언은 라이프치히와 슈퍼컵 하루 뒤에 곧바로 이제 또다시 라이프치히와 비공개 평가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팀이 평가전을 가지기로 한 이유가 슈퍼컵 때는 아무래도 이게 공식 대회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컵에 나오지 못한 선수들을 이 비공개 평가전에서 활용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앞두고 선수단 전체를 점검해 보겠다는 포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에른은 브레멘과 개막전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들어서 메넨글라드바흐와 레버쿠젠으로 이어지는 이 2연전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메넨글라드바흐는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바이언 천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언이 메넨글라드바흐 원정만 가면은 죽을 썼기 때문에 아무리 메넨글라드바흐가 지금 핵심 선수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레버쿠젠도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상승세를 탄 부분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이번 여름에 자카라던가 그리말도라던가 또 이제 보니파스라던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훔 그리고 DFB 포칼 1라운드 하브리그 팀 프로이센 민스터와 경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다소 이른 시점에 라이프치히와 맞대결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라이프치히를 보면요, 라이프치히는 바로 개막전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인 레버쿠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우니온 베를린을 만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를 만난 다음에 DFB 포칼 1라운드에서 이현주 선수의 소속팀이죠, 벤 비스바덴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이언과 분데스리가에서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가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기분 좋게 새 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지 경기가 끝나면은 또 한준TV에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